방금 소개받은 송준인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풀준 어지린인데 자주자주 거꾸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송인준이라고. 제 이름은 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보다 키가 좀 크십니다. 제가 조금 더 작고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키는 하늘부터 재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인생의 참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참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꾼 되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 젊은이로서 또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저들이 또 앞으로 이루어갈 그 세상은 또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쓴 개혁주의 생태신학이라는 예쁜 책입니다. 생태신학 책처럼 이렇게 표지도 디자인을 예쁘게 잘했어요.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고 또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격동기였죠. 격동기여서 대학 시절을 그렇게 참 정상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모 그리고 소요 사태 또 군대들이 또 길거리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런 이 격동기에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고민했던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 또 어린 시절에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술과 담배 입에 대본 적이 없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당구라든지 이런 것도 쳐본 적이 없고 골프 이런 것도 쳐본 적이 없고 그저 외길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30대 청춘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더불어 영어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 교생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직원 예배, 기독자모회, 기독학생회 참으로 바쁘게 3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유학의 그 꿈을 가지고 39살에 만학도가 돼서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타렌보쉬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타렌보쉬 유니버시티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회기원을 발표했던 바로 그 해에 남아공에 세워진 다치 리폼드 철치의 그런
트래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수한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를 제가 공부했고, 지도교수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소셜 저스티스를 가지고 2년을 같이 공부하다가 제가 소셜 저스티스를 다루기에는 영문학을 전공한 제가 참 무지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코노믹 저스티스 같은 것을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그 소셜 저스티스의 브랜치로 이코 저스티스 그 개념을 처음 제가 난생 처음 책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제게 하나의 인사이트가 돼서 21세기는 분명히 environment, ecology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논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답지를 내가 부족하지만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 생태 윤리를 남아문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4년간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받고 나와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여기 두 블록 넘어가면은 그 홍파 초등학교가 있는데 후문 앞에 있는 청량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한국 리더십 스쿨이 세워진 2001년도에 저도 똑같이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와 교수 생활을 겸직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송준인 목사입니다. 늘 리더십 스쿨에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젊은이들과의 만남이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제가 미천하지만 제가 미리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 environment and ecology가 신학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면은 제법 오래된 60년대 그런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44살 아주 젊은 나이에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그러니까 1979년 동안, 99년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18년 동안을 그렇게 군부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또 나름대로 공헌도 많이 하신 분이시죠. 역사적 평가는 제가 유보하겠습니다만, 그래서 79년도에 시해를 당하시고 80년의 정치적 봄이 왔을 때에 사실 국민들은 많이 기대했고, 저 역시 대학생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삼김씨,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 이 세 분이 국민들을 좀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품 안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통령이 또 되셔서 군부 독재 정권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까지 대통령을 하시고, 또 후임자로 또 군인 출신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87년 6.29 선언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을 간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하겠다고 노태우 씨가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씨가 29%의 득표를 가지고 사실 나머지 71%의 반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단일화가 야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지를 통해서 또 대통령이 돼서 결국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이제 80년 한 해에는 최규하 씨가 총리로 있다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또 한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그 한 해를 빼면 61년부터 94년까지 군부 독재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김영삼 씨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시벌 가버먼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군부 독재 33년을 끝내고 세워지게 됐죠.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역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Liberation Theology라고 해방신학입니다. 남미에서 생겨난 해방신학인데 그 해방신학이 남미의 어떤 구조냐면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구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또 억압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남미의 캐톨릭 신학자들이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남미에 오신다면 분명히 노동자들을 기업가들의 착취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렌즈를 가지고, 이코노믹 렌즈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적 injustice, 불의를 이렇게 조망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약자인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민중 theology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중이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people입니다만 people theology라고 안 하고 세계 신학계에서는 민중 theology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 신학자들은 렌즈를, 남미의 해방신학의 경제 렌즈를 political 렌즈로 바꿉니다. 정치 렌즈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군부 독재 정권이 힘없는 민중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로 똑같은 구조인데 렌즈만 바꾼 것이죠. 그게 바로 민중 테올로지입니다. 근데 민중 테올로지가 1994년도 그 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 종언을 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죽는 해고, 제가 공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백인의 통치를 끝내고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던 해가 바로 1994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하죠. 그 1994년 이후에 민중신학자들은 타도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데모할 일도 없어졌고 타도의 대상도 없어졌고 해서 그들은 출路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길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feminine theology라고 해가지고 여성신학 쪽. 그래서 여성신학도 똑같은 contextual theology, 상황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방신학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기업과 노동자, 민중신학은 군부 독재, 힘없는 민중, 여성신학은 힘있는 남자, 힘없는 여자 이런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 출로가 바로 ecological theology, 줄여서 eco theology라고 하는 생태신학입니다. 그래서 94년이 기점이 됩니다. 생태신학도 해방신학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제 렌즈가 해방신학은 economy, 그 다음에 민중신학은 politics, 그 다음에 여성신학은 gender,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생태신학은 creation이라는 게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연을 억압하는 구조. 이것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내는 것이 생태신학의 목적이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남아공,
남아공에서는 똑같은 사망신학의 맥락이 블랙 테올로지입니다. 블랙 테올로지가 흑인 신학입니다. 흑인 신학은 렌즈가 뭐로 바뀌냐면은 human race, 그러니까 인종으로 바뀌고 더 단편적으로 말하면 스킨 컬러, 피부색으로 바뀌고 피부색이라는 렌즈를 갖다 들이대서 white people이 black people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블랙 피플을 해방시키는 것이 흑인 신학의 목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 여성신학, 생태신학, 그 다음에 흑인신학 5가지 contextual theology, 상황신학들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억압할 때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편적으로 말해서 블랙 theologian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Jesus Christ was a black person. was a black person.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흑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흑인 신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 들을 때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흑인이었다라고 믿는다든지 또 그렇게 정말 그것을 사실, 팩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분을 그렇게 토한 거죠. 그런 상황이 행간을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거. Read between the lines. 그 흑인 신학자들의 그런 행간을 읽으면 가슴이 아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중들이 가슴앓이를 했던 것과 똑같은 가슴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태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생태신학 사실 그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공부할 시점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당동 총신 출신 중에서는 생태신학 1호 박사고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유니버시티에서도 제가 생태신학 1호 박사. 그래서 지도 교수가 네가 그렇게 그걸 소셜 저스티스로 안 하고 이코 저스티스 가지고 글을 쓰면은 내가 너를 지도할 수가 없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같이 공부해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계속 4년을 함께 씨름하면서 합의를 마치게 됐죠. 저는 이제 이런 보수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생태신학을 논하는데 사실은 생태신학은 진보주의자들의 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사실은 지금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보수적인 그런 신학적인 입장, 그러니까 레디컬한 그런 신학적 캠프가 아니라 저는 이제 컨서버티브한 그런 입장에서 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라든지 또 아름다운 동행 또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이런 데 조그마한 직책을 갖고 제가 조그맣게 이제 공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또 어떻게 많은 시간을 못 내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듣기로 이제 45분 강의하고 15분 토의하고 또 45분 강의하고 15분 토의 이렇게 들었는데 벌써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누르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태 문제를 이제 거시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지구가 이제 상처를 입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오늘날의 절반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보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1883년, 1924년, 1965년. 답이 뭐죠? 65년. 1965년이 이제 절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빨리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보면
만일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선다면 그 줄은 얼마나 길까? 볼까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서울에서 뉴욕까지 지구 한 바퀴, 적도를 따라 지구를 13번 돌 만큼. 답은 뭘까요? 마지막이요? 굶주리는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어깨 폭이 60cm라고 했을 때 8억 5천만을 곱하면 52만 킬로미터. 52만 킬로미터면은 적도를 따라 지구를 13번 돌 만큼. 지구의 이게 둘레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어깨를 바짝바짝 붙여서 굶주리는 사람을 갖다 일렬로 쭉 내리세웠을 때 지구를 13바퀴로.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죠? 저도 이제 오늘 경로잔치를 하는 바람에 소머리 국밥을 한 그릇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500명 정도 지역 어르신들이 오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 1년, 일주일, 하루, 8시간.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패턴을 딱 익혀가지고 무조건 이제 마지막. 맞습니다. 8시간에 한 종이 멸종하니까 하루에 3종씩 이렇게 없어집니다. 삼림의 파괴 문제. 지금 열대의 숲은 매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파괴되고 있을까? 4번 아니고 2번. 여러분이 서울 크기만은 넓을까? 남한만은 넓을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큼 매년 이렇게 숲이 없어져. 어마어마하게 없어져. 여러분이 햄버거 좋아하기 때문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그런 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물.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하고 살아갈까?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보세요. 10%, 20%, 30%, 50% 이상. 답이 항상 마지막. 50% 이상. 물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save water 이런 말이 공항마다 외국 가는 데 붙어 있어요. save water. 물 좀 아껴 쓰라고. 우리는 텅텅 써대죠. 그죠? 제가 이제 환경 친화적 삶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절약하는 게 이제 몸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LED 램프로 이렇게 램프를 갈고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환경 절제부를 재직교회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합니다. 제 방은 LED 램프 3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제 담임 목사실이 스위치를 제가 2개로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 누르면 제 책상 위에 하나가 켜지고요. 밑에 걸 누르면은 2개가 켜집니다. 둘 다 누르면 3개가 다 켜지고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3개 다 켜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만 켜면 제 책상 위만 밝아지게 되죠. 그 절약하는 습관이 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탭을 여러분 사실 때 이렇게 콘센트라고 하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그 하나하나에 전부 스위치가 따로 달린 것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때는 다 꺼서 대기 전력을 좀 아껴주셔야 돼요. 쓰레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배출한 고형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서 1년으로 세운다면 뉴욕에서 LA, 한국에서 미국, 적도 따라 지구를 4번 도는 길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형 쓰레기, 덩치가 있는 그런 쓰레기 이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매년 배출된 쓰레기 덤이죠. 에너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래된 에너지 몇 프로를 사용할 것 같은가? 답이 25%. 미국의 예를 자꾸 듣는데 지금 이 세계 인구의 소비 계층에 속하는 상위 계층이 20%를 이제 끊었을 때 상위 20%가 지구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합니다. 상위 20%가 자원의 80%를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20%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는 바로 부유한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죠. 여러분은 20%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이런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20%에 속합니다. 휴대폰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자동차도 때로는 또 타고 다니죠. 내가 상위 20%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반경 100km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반경 100km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기후 10년 단위로 묶었을 때 기록상 가장 더웠던 8번 횟수가 들어있던 때는 언제일까? 아이고 답이 없네. 여기 왜 보기가 없네. 이게 2008년도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꾸 더워져요. 지구가 온난화 얘기 들어봤죠?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요. 글로벌 워밍은 이제 뭐 때문에 생기냐면 여러분 불을 많이 떼면 덥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 컨디셔너가 가장 이기적인 그런 기구예요. 왜냐하면은 이 실내에 있는 우리는 시원한데 에어 컨디셔너에 반드시 그 외기가 달려 있어요. 더운 공기를 뽑아내는 외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망가지면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 외기가 바깥으로 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이 어떤 산가 앞을 지나갈 때 그 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확 불어닥치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죠. 되게 더럽죠. 기분. 그게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시원할 테니까 너는 더워라. 그런 겁니다. 나는 시원할 테니까 너는 더워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에어컨에서 외기에서 나오는 똥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나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겨울철이 돼도 반팔 반바지로 지낼 수 있고 여름철이 돼도 옷을 입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겨울에 덥게 지내고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화석 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이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34%에서 40% 어간에서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우리는 굉장히 못 살게 되죠. 너무 불가피한 원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 에너지인가는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면요, 이렇게 화석 연료를 많이 떼니까 불을 많이 떼니까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가지고 CO2라든지 CH4 같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것이 온실가스입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갖다가 붙들어 두는 역할, 또 지표에서 반사되는 복사열을 이렇게 간직하는 역할을 하죠. 이산화탄소가 지구상에 없다면 지구는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언제 배출이 많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쓸 때,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여러분 헤어 드라이어라고 해서 머리 말릴 때 말이죠. 그다음에 집에서 전기 밥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워기 더운 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남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아프리카 대륙, 참 멋진 곳이죠. 참 환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남아공으로 가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릴 곳입니다. 청량교회 찾아와서 문의하세요. 신나게 제가 딱 연결해 줄 테니까. 동물의 왕국 사파리 투어 이런 것도. 그 킬리만자로,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에서 만년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녹아서 내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머리가 벗겨져요. 이렇게 만년설이. 그래서 흘러내려오면 그게 나일강을 타고 저기 우리 지구상으로 보면은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의 북단에 있잖아요. 근데 지형으로 보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이렇게 높게 있고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집트를 관통해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요. 그 지중해 그쪽이 이집트가 있는 쪽이 하류예요. 이쪽이 상류고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요. 그래서 하류가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자꾸 바다로 흘러내려가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빙하가 녹으면요,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에는 아주 미세한 영향밖에 못 미치고 거의 똑같다 그래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그 강의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어요. 해수면에 이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물리학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손을 들더니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아도 그게 어떤 그 소금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일반 물과는 달리 해수면에 영향을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복했어요. 나는 뭐 문과 출신이니까 잘 모르죠. 여기도 아마 이과 출신 계시면 그런 거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러나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빙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9가 가라앉아 있고 10분의 1만 떠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 덩어리가 그게 다 녹아도 수면 밑에 있는 부피만큼의 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가니까 해수면이 상승돼서 앞으로는 아마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실 분은 빨리 다녀보세요. 해수면 상승하면 가라앉아요. 원자력 에너지의 명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뭐 짧게 얘기할 것이 못 되고 제가 이제 일본의 그 TCU라고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거기 초청을 받아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2011년 3월 11일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었고요. 57년에 영국의 윈스케일 원자로 화재 사고가 있었고 79년에 트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86년에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핵사고는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원자력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독일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질라드 박사가 원자 핵을 쪼갰습니다. 그걸 쪼개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쪼개지 말아야 할 그 판도라의 상자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최소 단위로 주신 것인데 인간의 호기심이 그걸 쪼갰어요. 쪼개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기밀을 가지고 질라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히틀러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히틀러 손에 들어가면은 원자 폭탄이 되어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미국으로 이 사람이 망명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미국에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세계는 멸망의 길로 갈 테니까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당신한테 왔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말해달라 해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미국에서 긴급하게 핵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출발점이 이게 누가 힘의 우위를 선점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반성 없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핵 문제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게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타믹 밤이 만들어져 가지고 최초의 그 원자폭탄이 리틀 보이라고 하는 꼬마라는 별칭을 가지고서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이 떨어지게 돼서 인류는 그때부터 핵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죠. 원자력 발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방사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방사능. 그래서 원자 이 에너지 핵을 분열시켰을 때에 방사능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사능의 대표적인 게 세슘 같은 겁니다. 이 방사능은 한번 이렇게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가둘 방법이 없어요. 가둘 방법. 태워도 안 없어지고 묻어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 방사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요. 이걸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것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방사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지고 지금도 고민을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뭐 모든 게 오염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도 그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산물 먹잖아요.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인데요. 원자력이 안전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23개를 갖고 있죠. 그런데 2023년까지 13개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불행한 것은 말이죠.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원전이 있는 곳에서 반경 30km 이렇게 둘레에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 난리가 벌어졌는데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고리 원전 1호기가 부산시 기장군 고리 거기 처음 생깁니다. 1호기가 1978년 지금 몇 년 됐나요? 30년하고도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은 19.3년입니다. 19년 되면 20년 되면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37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고리 원전 1호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를 둘렀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320만 명. 고리 원전 1호기가 만약에 폭발하고 터져버리면 3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폭탄 하나만 저 부산시 기장군에 떨어뜨리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이 원전을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가 34%나 이 전기 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전이 바로 원전 한기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원자력이 값싼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전력 시장에서 킬로와트 시당 원자력이 40원입니다. 그런데 석탄은 67원, 수력은 136원, 액화 천연가스가 187원, 석유는 225원, 태양광은 330원. 그러니까 원자력이 되게 싸죠. 원자력은 40원,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67원, 수력 발전은 136원,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니까 LNG겠죠. LNG는 187원, 석유가 225원, 태양광 330원. 여기에 비하면 원자력이 월등히 쌉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산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계산 안 된 거. 이 원자 에너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피아 집단입니다.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피아 집단처럼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도 백성들에게 정보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숨기고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것만 자꾸 선전하죠. 보세요. 원전 폐쇄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전혀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 23개가 원전이 있는데 그 철거 비용이 7조 1,217억 원.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사용한 해결료 처리 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비용이 8조 1,700억.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사회적 비용, 방사능 오염, 그 다음에 피난 및 방제 훈련, 대피 훈련, 노동자들에게 드는 비용. 거기 원자력 발전소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될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왜 바닷가에 지어지게 해요?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지어지는 이유는 원자력 에너지의 3분의 1만 전기가 되고요. 3분의 2는 버려집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식혀줘야 돼요. 냉각기가 있어야 돼요.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바닷물과 섞여가지고 배수가 되는 것을 온배수라고 합니다. 온배수.
뜨거운 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모든 해산물들이 떼 죽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는 갈매기가 안 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 발전에 공헌한다. 꼬시는 거죠, 살살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부안에다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됐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뭐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님비가 뭔지 아시죠? 님비. Never in my backyard. 내 뒤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 뒤뜰에나 뭘 하지 왜 그런 오염 시설들 갖다 왜 우리 땅에다 하느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게 위험하기 때문이죠.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에다가 미국 같으면 네바다주 사막 지역에다가 방사성 폐기물을 갖다 묻었다가 이제는 절대로 안 묻습니다. 네바다주 주민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구경꾼인가요?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살았던 남아공 사설 꼬셔가지고 돈 줄 테니까 땅 좀 팔아라 해가지고 그 사막 지역에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남아공 후손들이 그걸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 천만의 말씀.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서울에다가 모시죠. 서울에다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다. 이산화탄소 배출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 떼는 것보다 훨씬 적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3분의 1만 전력이 되고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는 온배수가 돼가지고 바닷속에 버려져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원전 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선전하느라고 만들어낸 얘기를 뿌리라는 거죠. 이제 10번은 이제 내 탓입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 남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는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게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환경 친화적으로 산다고 해서 예컨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샴푸로 안 감아요. 저 세수핀으로 감습니다. 샴푸라고 하는 것 중에도 environment friendly product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제품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습관이 됐습니다. 저는 비누로, 세수핀으로 그냥 감습니다. 그래도 여성스럽게 뭐 남자니까요.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내가 그걸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요.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도도한 이 흐름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어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어요. 황하가 이렇게 중국의 양쯔강 황하가 긴 강아니에요. 그게 이제 똥물입니다. 황하, 누런 물 아니에요? 그 똥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강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이런 생수를 갖다 퍼붓죠. 이렇게 날마다 퍼봐요. 생전 퍼봐야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게 생태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대충 살지 뭐 안 되는 걸 어때요? 안 되는 걸 우리 해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충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걸 더 오염시킬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의 원리예요. 환경, 사실은 이 인바르먼트란 이 말은 생태신학자들이나 생태주의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싫어하느냐? 고리환, 직영경, 동그라미가 생각나잖아요. 환경하면. 그럼 둥근 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구라고 하는 것은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한 점에서 평면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적들의 집합이면 원이고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하면 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중심이 되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말만큼 인간 중심주의적인 단어가 없다. 그 말 속에 인간의 오만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잘못된 단어다. 환경이라는 말 쓰지 말고 생태라는 말을 써라. 이코시스템, 이콜로지컬 시스템, 생태계, 그 속에 인간은 하나의 엘레먼트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심하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반발하죠.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저 개미 한 마리하고 같단 말이냐고. 인간이 어떻게 풀 한 포기하고 똑같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대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냐? 아니면은 인간과 자연이 대등하냐? 아니면 자연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툼을 또 벌이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생태 신학의 이 흐름은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가 오늘날 환경 문제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작업이 뭐냐면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는 이런 하이어라키를 자연의 위상을 인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인간, 자연의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잘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 인간, 자연의 이 위계 질서를 하나님, 자연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하위 구조로, 하부 구조로 두는 거예요. 상부 구조의 하나님과 자연을 대등하게 하고. 그게 바로 팬티이즘이라고 하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신학의 흐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생태 중심주의인 범신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신학에 관계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전반부 강의가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고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